시작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관찰 종류는 이렇게 나눠요. 자연관찰, 체계적 관찰, 참여, 비참여 이렇게 나눠요. 자연관찰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실험실 상황에서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험실 상황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뭔가 나답지 않은 행동을 하잖아요. 뭔가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려면 자연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찰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는 관찰이 제일 좋은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거의 없어요. 대학 부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경 있고요. 그 안에 관찰실이 따로 있고 마이크도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실 전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데 소리 들으려면 마이크 켜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그렇게 갖춰진 데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서 관찰하려면 관찰자가 거기 들어가서 참여 관찰처럼 그냥 앉아 있어요. 며칠은 애들이 와서 말 걸면 말 대답도 해주고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는 그런 타임이 오면 그때부터 관찰하는 거예요. 혹은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다 녹화를 해서 가져와서 이제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건 자연 관찰이 제일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게 아니라 체계적 관찰, 실험실 관찰을 하기도 해요. 실험 연구에서는 당연히 실험실 관찰을 해야 되고, 거기서 여러 변인들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뭔가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 관찰 부분에서 저희 분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유명한 그런 게 이거죠. 애착 연구에서 쓰는 낯선 상황 실험. A 소스는 12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이와 엄마의 애착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낯선 상황 실험을 벌였다. 먼저 장난감을 놓아둔 낯선 방에 아이를 엄마와 함께 들여보낸 뒤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관찰한다. 잠시 후 낯선 사람이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낯선 사람이 아이에게 접근할 때 엄마는 조용히 밖을 나간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애착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낯선 상황 실험은 엄마와의 분리 및 재회 상황에서 아이가 보이는 행동을 통해 애착 관계를 측정한다. 안정 애착 아이는 낯선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인다. 우석이는 엄마 곁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엄마를 안전기지 삼아 낯선 상황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가자 우석이는 당황한다. 안전기지 역할을 하던 엄마가 떠나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와 안아주자 위로를 받고 곧 안정을 되찾는다. 그리고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한다. 안정의 애착을 형성한 이 아이들은 불안 상황에선 엄마에게 접근해 위로를 받고 진정되면 곧바로 놀이로 돌아와 탐색 행동을 보인다. 아마 이 내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보여드린 동영상은 다 검색하시면 공개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낯선 상황 실험은 에피소드가 8가지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뉴얼이 있어요. 낯선 사람이 언제 등장한다, 엄마가 언제 나온다, 저기 들어가 있는 장난감 종류까지도 다 정해져 있어요. 꼭 때리는 장난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쾅쾅쾅 때리는 장난감이 뭘 의미하느냐? 굉장히 단순한 놀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이가 불안 상황에 놓이면 단순한 놀이로 놀이가 확 변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고 낯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장난감의 기능을 가지고 놀면 수준 높은 놀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전화기를 가지고 여보세요 흉내를 내고 놀면은 수준 높은 놀이를 한다라고 저희 분야에서는 봐요. 근데 갑자기 전화기를 가지고 땅을 치기 시작을 한다. 얘 놀이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지느냐?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상황, 낯선 상황, 불안하기 때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에 집중을 한다는 의미는 모든 상황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안정감도 있고 친구들끼리 사이도 좋고 선생님과의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이가 놀이에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낯선 상황 실험 체계적 관찰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반응을 에피소드별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평정을 해서 얘의 애착 유형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디오 테이핑이 있어요. 받아서 전문가도 평정을 해서 보내서 채점 결과를 받으면 너는 평정할 자격이 있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관찰을 제대로 하는지를, 엄마랑 제외하는데 아이 반응을 제대로 봤는지, 놀이 수준을 제대로 체크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연구 자체가 관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관찰은 어쨌건 주관성이 개입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관찰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면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이나 절차들이 들어가요. 관찰 연구. 이렇게 종류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뒷부분부터 나오는 법은 관찰 기록하는 방법인데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만약에 아이들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절차를 가지고 연습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방법은 어떤 주제가 나타났을 때마다 계속 메모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일화 기록법이에요. 표본 기록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다 적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얘의 놀이 행동을 다 적겠다. 하나부터 10까지 빼놓지 않고. 그럼 상호작용하는 애랑 어떤 대화를 했는지까지 다 메모를 하는 게 표본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축적을 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장점, 단점들을 적어뒀어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하는 것의 장점은 뭐 특별한 그게 도구가 필요 없잖아. 메모지만 있으면 기록을 할 수가 있으나 거기에는 내 주관이 개입되기가 쉽다라는 그런 단점이 항상 따라 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냥 적는 거 말고도 목록을 가지고 하는 관찰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관찰 장면 보고 평정했던 것처럼 아까 평정했던 게 평정척도법인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행동 목록법은 똑같이 목록은 있는데 1점부터 4점, 1점부터 5점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오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엄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예면 예 표시하고 아니면 아니다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 목록법은 어떨 때 많이 쓰냐? 아이들의 그 연령별 발달 단계 같은 걸 볼 때 많이 해요. 혹은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런 질문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할 수 있는 행동에 표시해 주세요. 그럼 학기 초에 쭉 표시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학기 중간이나 학기 말에 똑같은 게 또 와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기 초에 못하던 게 중간에는 할 수 있게 되고 학기 말에는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관찰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행동 목록법이에요. 근데 이 행동 목록법은 할 수 있다 없다 예 아니오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평정척도법인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평가한 거 4점 척도 가지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때리고 깨물고 뭐 싸우는데 정말 그렇게 많이 하는지 중간 하는지 그 질적인 것까지 평가하는 게 평정척도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걸 좀 쭉 좀 정리를 해보시면 관찰 연구랑 조사 연구랑 구분은 해놨지만 엄밀히 뗄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관찰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 연구 질문지로 평정 척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자의 안목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평정 척도를 구해서 선행 연구를 통해 제대로 여러 번 쓰인 그런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이런 평정 척도, 그러니까 조사 연구를 위한 질문지를 구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내 자료 수집이 잘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이런 관찰 연구, 조사 연구가 이렇게 연결이 많이 되어지고요. 꼭 아이를 대상으로 안 하더라도 사람들이 질문에 표시를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를 하거나 뭐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럼 조사 연구에 초점을 두시고 제대로 된 그런
타당도가 높은 질문지를 선택하셔서 자료를 수집하는 측면으로 항상 고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법하고 평정척도법의 장단점은 뭐가 나오냐면요. 행동 목록, 평정, 척도, 이 목록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거는 너무나 좋은 도구다. 근데 이 목록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제대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단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평정, 척도는 어쨌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 않고 많은 행동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관찰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동 목록법에 비해서는 질적인 거,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못하냐까지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도움이 되지만 여기도 약간의 오류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정 척도를 만드는 연구자나 관찰자 모두에게 있어 척도치 간의 그 구분이 명확하냐. 우리가 아까 4점으로 해서 4점 간의 간격이 동일하다는 기본 가정으로 가는 거지 그게 진짜 간격이 동일하냐. 그 비율 척도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행동의 원인까지 알 수 없고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관찰 연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적인 그런 관찰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가 더 나오네요. 시간표지법하고 사건표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간표지법은 시간이 단위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써요. 교실에서 10초 간격으로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10초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관찰하는 거예요. 10초 관찰, 기록, 10초 관찰, 기록, 10초 관찰, 기록. 이렇게 몇 번을 돌려요. 그럼 결과가 나오죠. 이분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저분은 계속 책만 보고 있었다. 저분은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유형으로 보면 늘 역할 영역에서 놀이하는 아이가 나오고요. 어떤 애는 늘 돌아다니고 있는 아이가 나오고요. 어떤 아이는 늘 교실이 없어요. 화장실 관찰할 때마다 화장실 가 있는 아이가 나오고요.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아이의 행동을 이렇게 찾다 보면 그 아이의 놀이 유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할 때 이런 시간표지법을 많이 쓰고요. 사건표지법은 사건을 기준으로 원인과 결과를 적는 거예요. 표본 기록법하고 비슷해요. 전체를 다 적는 게 비슷한데 원인과 결과를 나눠서 적는 부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인 기술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논문을 관찰 연구 논문을 읽다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관찰을 할 때 사람들이 관찰자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많이 범하는 게 이거예요. 후광 효과.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는 듯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워낙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또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딱 처음에 관찰하러 갔는데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이 있으면 관찰자의 눈에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점수를 잘 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후광 효과에 들어가고 혹은 사전 지식. 이 아이 원래 말 잘 듣는 애였대. 그러니까 오늘 보이는 문제 행동은 그냥 일시적인 걸 거야 라고 표시를 원래 4점에다 해야 되는데 2점에다 한다든지 이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후광 효과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찰자가 둘이 들어가든지 신뢰도를 맞춰서 그런 오류를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관찰 대상에 미치는 관찰자의 영향에 대한 오류. 이거는 그 관찰자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영향을 주고 관찰자가 남자냐 여자냐도 영향을 줘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숙하냐 아니냐도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대상 표집과 장면의 선정, 관찰 범주 체계 설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이건 실제 설계로 들어갔는데 관찰에 대한 그런 장면이라든지 내가 관찰하는 그런 매뉴얼을 잘못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할 때 여기에 이제 연구자의 오류가 제일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어쨌건 각 단계마다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관찰자 간 신뢰도 얼핏 얘기했었는데요. 간단하게는 이렇게 조사를 해요. 관찰한 총 빈도수에다가 관찰자들끼리 일치한 거를 올려요. 그래서 한 80%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찰자 간 일치도가 있다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 80% 맞추기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비디오 장면 보고 연습하고 나가고 혹은 녹화해서 왔을 때는 그거를 보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본조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비디오 테이핑 한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연습하는 과정에서만 하고 실제 본조사에서는 의논이 들어가지 않고 평정을 해야 그게 또 객관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를 이렇게 보통 구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찰 연구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일반적인 거 말씀드렸고요. 조사 연구, 질문지를 만들어서 하는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경영대학원 쪽 같은 경우에 무슨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든지 의식 조사를 하신다든지 물론 심리상담이나 교육공학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조사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변인들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으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추측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 규명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인과관계까지 규명을 하려면 엄밀히 말해서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실험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고급 통계 기법인 구조방정식 모형을 쓰거나 이랬을 때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다른 연구들은 관계가 있다,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의 선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연구도 그렇게 명확한 인과관계까지는 규명하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장점은 이거예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까 통계를 돌릴 때 최소한 뭐 200, 300이 돼야 되는 그런 통계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관찰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대량으로 자료 수집하는데 가장 수월한 방법이 질문지 조사예요. 또 요새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질문지 많이 배포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표시해서 주면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과 비용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사실은 조사 연구가 많이 수월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조사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제대로 된 측정 도구, 질문지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질문지를 선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를 제대로만 측정을 했다면 많은 대상을 가지고 다양한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끌어내기가 조금 수월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가 조사 연구를 할 때 자료 수집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질문지법이에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면접으로도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경험 표지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뒤에서 영상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질문지법은 흔히 알고 있는 여러분들 그 설문지, 질문지 이런 거 받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질문지법에는 어쨌건 구체적인 문항, 명확한 문항 중요하고요. 응답할 수 없거나 정보가 없는 질문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 대상으로 질문지가 나갈 때 가끔 부모님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항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의 유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지 중에 또래와 뭐 친하게 지낸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정에서는 또래와 친하게 지내는지를 관찰한 적이 없을 때는 그 질문지에 응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응답을 요구하는 연구 대상이 모두가 다 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질문지가 구성이 돼야 돼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보고 연구에 부모님의 월 수입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구한 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은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질문은 한 번 읽어서 이해할 수 있게 짧고 명료하게 해야 돼요. 묻는 문항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그 문항에 두 가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표시를 하겠어요? 뭐 관찰 문항하고도 좀 연결을 해서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다에 세발 자전거가 되는지 두발 자전거가 되는지 구분이 없다면 응답자는 명확하게 답변을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것과 비유해서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이 들어간 문항들로 구성을 하면 안 돼요. 문장은 긍정문으로 하고 반복돼서 나오죠. 두 가지 이상의 내용을 묻지 않고 편파된 응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용어는 쓰면 안 돼요. 근데 간혹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치가 들어가는 문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질문 안에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빈도를 물어보는 그게 나중에 평정 척도에 나오잖아요. 자주 그런지 어떠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는 부사는 문항 자체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질문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을 하기도 해요. 조사연구에 면접법도 많이 쓰이는데 면접도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어요. 구조화된 면접은 질문지법하고 거의 유사해요. 질문지에 있는 내용을 종이를 주고 표시하려는 게 아니라 면접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떨 때 써요? 스스로 자기 보고가 안 되는 대상을 할 때 면접법을 쓰게 되는 거죠. 비구조화된 면접은 임상 면접 같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그 환자의 답변을 듣고 그에 따라서 또 질문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시잖아요. 이게 비구조화된 면접이에요. 구조화 면접은 정해진 질문만 하는 거예요. 비구조화 면접은 그 반응하는 사람의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물어가면서 면접을 하는 거고요. 대인 면접은 한 사람 대상으로 면접을 하는 거고, 이것도 많이 쓰이죠. 초점 집단 면접이라고 해서 같은 뭐 관심사라든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해요. 그 일종의 토론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모여진 의견들을 정리하는 게 이제 초점 집단 면접이에요. 근데 이런 면접은, 그러니까 조사연구의 질문지법은 통계 패키지로 양적 분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면접법 중에는 양적 분석으로 안 되고 질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질적 연구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질적 연구 방법만 또 한 학기 가지고 1년씩 공부하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뭔가 그 양적 연구로 나온 결과에서 해결되지 않은 그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질적 연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연구 방법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질적 연구는 아까 관찰처럼 정말로 그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쉬운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뭐 전화 면접 이런 절차도 있다라고 적어두고 있고요. 아까 조사연구의 경험표지법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것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조금 쓴 적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먼저 보시면 일상생활 중에 여러 순간을 무작위로 표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얘가 뭘 하고 있는지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을 하는 건데 그것들이 모이면 이 아이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경험표지법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경험표지법 부분은 아이들한테 시계랑 수첩을 줘요. 그래서 알람이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분 간격 혹은 몇 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수첩을 항상 상시하고 다녀요. 이거는 뭐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몇 분 간격으로 알람이 딱 울려요. 그럼 그 순간에 하고 있는 행동, 같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는지, 내 기분 상태, 이것까지를 쫙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하루에 한 6차례 정도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EBS 자료에서는 6차례 정도 수집을 한 거를 며칠에 걸쳐서 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거하고 이제 아이들의 자아존중감하고 연결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일상생활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아이들 자체에게 시계와 수첩을 주면서 네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근데 무작위로 추출된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 느끼는 감정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사 연구에 들어가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사 연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관찰 연구하고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료 수집 절차가 복잡한 것들은 분석 부분은,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수치가 나와서 통계 분석하는 부분은 좀 수월해요. 하지만 이 자료 수집하는 그 덩어리 자체가 너무 크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질문지가 들어간 수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울린 순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활동은 선택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다음에 내 감정 상태는 어떠한 겁니까? 이 문항은 이제 연구 주제나 목적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하루 종일 며칠에 걸쳐서 무작위로 경험을 표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는 그런 자료를 또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 연구에 일반적으로 질문지법, 면접법, 경험표지법 크게 나눈 거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실 거는 질문지법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를 선택할 때 기존의 연구에 많이 진행이 된 신뢰도가 높고 타당도가 높은 자료를 쓰시면 되고, 만약 만드셔야 될 때는
지도 교수님과 잘 상의하셔서 문항이 명료하고 연구자의 어떤 판단이나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문항들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질문지를 만들 때는 예비조사 절차가 들어가요. 문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연구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서 문항이 이상한지 안 한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자료 수집할 대상과 유사한 집단에게 한 30명 정도 대상으로 질문지를 돌려봐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을 해서 최종 질문지를 확정한 다음에 이제 본조사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지를 만드는 절차까지 가면 논문에 이제 그만큼 또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 논문 쓰실 때는 가능하면 기존 연구되어 있던 질문지를 선택하셔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부록 부분에 관찰 척도란 질문지를 몇 개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관찰 척도예요. 어린이집 환경 관찰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나가서 어린이집 환경이 어떠한지를 보고 관찰하는 척도고요. 그래서 보면 보육 실습을 제외한 실내 시설이 청결하다. 청결하면 3점 주는 거고 청결하지 못하면 1점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관찰 척도는 매뉴얼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청결한 정도가 어떠한지, 그러니까 이 한 문항에 대한 설명이 몇 페이지씩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찰자가 그 내용을 읽고 가서 3점 척도지만 제대로 구분해서 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했었죠? 우리 같이 했던 거. 요게 이제 문제행동 척도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문제행동 척도고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요. 유치원 연령대, 취약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4점 척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지 만들 때 홀수 척도로 할 거냐, 짝수 척도로 할 거냐, 그것도 이제 고민이 보통 많이 돼요. 홀수 척도는 3점 애들 많이 표시를 하시기 때문에 이게 분석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어쨌건 판단을 하라고 짝수 척도를 선호하시는 연구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짝수 척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5점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5점 척도를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선행 연구를 토대로 약간 변형을 하실지 그대로 선택을 하실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취약전 어린이들의 공격적 행동을 보는 척도예요. 일반적으로 공격적 행동이 청소년기 아이들 먼저 연구를 하다가 살펴보니까 얘네들이 초등학교 시기부터 그 공격성이 시작이 되더라. 그래서 막 아동기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봤더니 공격성이라는 게 유치원 연령대도 있더라. 아까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치원 연령대는 신체적 공격성이 높아요. 왜? 말이 안 통해서. 말이 안 통해서 때리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말이 통하면 신체적 공격성은 줄어들어요. 근데 말이 통하면 관계적 공격성이 늘어나요. 따돌리고 뒤에서 조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늘어나요. 신체적 공격성은 남자아이들이 높아요. 관계적 공격성은 여자아이들이 높아요. 이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 질문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교사가 평정하는 질문지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이 되는 게 있고요. 요거는 아이들의 사회적 기술을 보는 질문지예요. 이 사회적 기술을 보는 질문지,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척도인데 미국에서는 표준화가 됐어요. 그래서 표준화가 된 척도인데 우리나라는 표준화 연구까지는 진행이 됐지만 완전히 표준화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협력성, 자기통제, 주장성 이렇게 세 수로 나눠서 취약전 아이들에 대해서 평정을 해요. 교사가 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인들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질문지가 내 대상에도 맞는지 아닌지 볼 때 요인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라고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적어 놓은 거고, 연구 대상한테 줄 때는 이 협력성 또는 자기통제 이런 부분은 다 지우고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를 측정하는 문항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전반적으로 이게 뭐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라고 앞에 쓰잖아요. 그렇게 쓰고 문항 자체의 구분까지는 연구 대상에게는 알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문항을 수집하고 본인이 이제 분석할 때 이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고, 여러분들 도구를 이제 끊임없이 찾아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는 도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안 실어요. 그러면 그 연구자의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찾으시면 부록에 대부분 저작권의 문제가 없으면 뭐든지 문항을 다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도구는 그렇게 석박사 논문을 통해서 찾으시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진행된 논문들이 학회지에 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회지 논문을 먼저 보시면서 문항이 궁금하시면 거꾸로 석박사 논문을 찾아가시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3시간가량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수업은 했는데 이 연구방법 수업이 아시다시피 한 학기 내내 하거나 어떤 전공에서는 1년 내내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으려니까 너무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어쨌건 저는 관찰 연구랑 조사 연구에 조금 초점을 두고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사 연구에서는 특히 질문지를 타당성 있고 신뢰로운 질문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른 자료들은 책에서 좀 여기 읽는 자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원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잘 찾아보시면서 계속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